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죠. 박근혜 국정농단과 그리고 거대 재벌과 기득권들이 정치 세력과 얼마나 유착 관계를 가지고 시민들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검언 유착 그리고 정치 검찰 그들과의 정치 세력과 권력과의 유착 관계가 얼마나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었는가, 이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날이 생생한데요. 그때 적폐들의 그런 행태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당시에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쓴소리도 하시고 그 안에서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정말 유일하게 외치셨던 분들이 계셨죠. 저는 주진영님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한 말씀 하세요. 작년에 삼성물산 합병을 처음 발표를 봤을 때는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치사한 짓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에 놀랐었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광고비를 250억씩 쓰고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랬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날 오늘 하는 얘기도 최순실 씨에 관련된 그 의혹이 생기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지,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작년에 이미 다 끝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면 니들이 어쩔 거냐, 또 뭐 기업가치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기업가치 관심 없습니다. 지분과 세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때문에 이렇게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김상조 교수도 작년에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김종중 사장한테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거 소탐 대실이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했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부메랑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도 않은 데서 지금 일이 터진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인데, 그 재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뭐 집행유예 병원 가고 나면 이제 날다가 요새는 조금 한두 명씩 이제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도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 와, 멜로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안 쓰는 창법. 당시 국정농단에 관련된 그 청문회가 있었을 때 주진영님은 그때 정말 속 시원한 얘기를 하시고 소신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증권, 투자증권의 대표 이사를 역임을 하셨고, 최근에는 열린민주당의 총선 때 후보로 출마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기억이 납니다. 바로 검찰 알아야 바꾼다 라는 그 손혜원 의원님과 함께 했던 그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서 정말 그 많이 알려진 분이시죠. 바로 최강욱 변호사님입니다. 최강욱 변호사님은 당시 손혜원 의원님과의 그 함께한 그 프로그램에서 조국 전 장관님의 지금의 1년의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권 그리고 억지 기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이 1년의 사태를 미리 예견한 듯한 발언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당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또 뭐 정확히 그런 건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무나무개가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 뭐라는 새끼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조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마다 다들 검찰 개혁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결국은 실패한 역사들을 이 사람들도 체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 법무부 장관 한 2명만 연속 낙마시키고 그렇지 나와봐 또 딴 놈 나와봐. 네,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국민들도 아 왜 저렇게 장관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르고 시끄러워. 그렇지 벌써 그게 시작됐잖아요 흔들리는 지금.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조선일보 뭐 그렇죠. 나서 가지고 이제 또 이래저래 뒷구멍으로 흘린 자료들 야, 받아가지고 이건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네. 네. 보도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또 시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당들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그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조국 물러나라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조국 물러나라. 기가 막힌 이야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 또 나와봐. 다른 네. 놈 다음번 누구야? 그렇게 해서 차마 변호사님은 인권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군 검찰관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 또한 열린민주당의 후보로 나오셔서 지금은 이제 당선이 되신 비례 후보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최영호 변호사님은 당시 총선 때 정말 시원한 얘기도 하시고 국민들은 언제까지 검찰을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검찰의 수사에 칼끝이 겨눠지면 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형평이나 공정이 맞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막중한 유치에 비추어서 한 틈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고 조금의 공정성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냥과 같은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가장 가까운 측근 검사와 관련된 유착의 의혹, 본인의 장모와 본인의 배우자가 관련돼 있다는 여러 비리 의혹, 여기에 대해서 미래를 앞세우는 당들이 말씀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검찰의 민낯이고 검찰 정치에 협력하는 대한민국 야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된 그 당시 당선 직후에 조국 아들에 대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검찰의 기소로 그 공판을 하는 그 장면에서 기자들과의 정말 속 시원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보유했다는 게 지금 불법이라고 고발을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공직자유인권 위반이라는 건가요? 3천만 원 이상을 갖고 있었다.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아니 그거를 추진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인들께서 3천만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불법이라고 고발을 했다며. 공직자율법을 위반했다. 예. 그러니까 공직자율법을 위반한 내용이 3천만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탁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취재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뭐 취재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 입장이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사실관계에 관한 건데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3천만 원 이상의 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걸 전제로 물어보니까 내가 그게 왜 입장이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아니 확인해보시면 아니라니까. 이건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라니까. 본인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가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알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고발 당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가 나오면 좀 어떻게 입장 피력할 생각이세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취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검찰의 얘기를 그냥 받아 적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는지. 그죠? 검찰의 얘기 아니라 고발인이 말하는 거. 고발인의 얘기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취재를 하셨길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그 MBC 보도 관련해서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3천만 원 이상의 그 비상장 주식은 공직자율법상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무조건 다 불법이 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보유하게 돼 있고 그걸 다 승인을 받고 제가 2018년부터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한 사람인데 그게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그냥 넘어갔겠어요? 그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간단한 일이고 너무나 무고성이 명백한 일인데 여러분께서 그걸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입장까지 물어보신다는 게 저는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전부터 제 재산이 공개돼 있었고 그게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불법이었으면 왜 그간에는 그러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됐겠습니까? 명색이 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방치했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방치했다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그냥 고발을 해서 그렇게 했으니 그분들의 정체가 뭔지도 저는 잘 의심스럽습니다만은 그냥 그걸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당신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제 설명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있는 거 맞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귀찮게 안 해드리려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절차를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걸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조차
검찰도 보시지 않고 물어보시면 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치 검찰과 기레기 언론의 무리한 받아쓰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를 여지없이 공직자로서 여지없이 굽히지 않고 얘기하셨던 그 모습에 저 또한 되게 정말 든든함을 느껴졌고, 정말 시민이나 이제는 솔직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하실 분이 아니실까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열린민주당의 탄생 또한 그런 마음으로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과 그리고 총선에서 총선 경선에 탈락한 분들이 이제 그 열린민주당으로 가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또한 그 미래통합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이제 조직하게 되었고, 전략적 정당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열린민주당은 하나의 소수 정당으로서 민주당하고는 약간 다른 길을 가지 않나라는 그 시민들의 약간 우려와 그런 좀 그 안에서의 약간의 좀 마찰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있어야만 저는 이번 국회에 제대로 된 국회 개혁에 큰 힘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거대 정당 그리고 여당으로서의 집권 여당으로서의 입장이 있다 보니 국회를 완전히 개혁하기 위한 강한 메시지와 그리고 시민의 민중의 외침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움직임을 따르는 데는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의 입장에서 다른 야당의 입장들도 고려해야 되는 치에 있다 보니까 저는 열린민주당이 정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그 당이 생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 때 우리 깨시민분들도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은 분열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게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웠고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국회를 개혁하고 진정한 집권 민주주의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할 수 없는 그런 더 한 발 앞서 있는 개혁을 위한 외침이 있는 그런 소수 정당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야당이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국회에서는 같이 갈 동료로서 정치적인 동료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멀리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나 우리 민주정부를 위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서는 열린민주당을 정말 응원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이제 합쳐야 되지 않냐, 합당하자라는 메시지들이 많이 오가고 있지만 굳이 합당해도 좋지만 굳이 합당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같이 국회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의 잘못된 방향을 어떻게 보면 꼬집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야당과 정당으로서의 정말 그 선진적인 정말 상식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열린민주당을 적극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도 이 촛불을 들었던 시민분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살짝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지성인의 당연한 가치이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양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우려스러운 분열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었죠. 우리가 지금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는 토착 왜구들과
기득권,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국정농단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청산하기에는 아직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솔직히 뭉쳐도 모자른 상황입니다. 그만큼의 힘든 상황이고요. 우리 편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도 기득권 편이고 검찰도 기득권 편이고, 네, 거대 기업조차 기득권에 손을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나라들도 일본이나 그런 주변 나라들도 결코 현 정부의 제대로 된 방향을 지지하거나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껴안고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당의 역할을 저는 열린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껴안기 위해서 저는 이 손혜원 의원님이 총대를 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역할을 누구보다 지금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알고 계시기에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님에게 이제 취임 축하 겸 전화를 하셨는데, 대략 7분 정도 되는 전화 내용에 어떤 내용을 하셨냐면, 정책이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있고,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뤄야 될 과제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줄 것이라고 당부를 드리고, 나중에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국회 내에서의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국민들께 등대 정당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과 협력에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고, 특히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가진 막중한 책임을 잘 알고 있으며 혹시라도 민주당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잘 메꾸고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될 전우로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런 당대표를 위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야당의 당대표의 선출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 전화를 하는 그냥 일반적인 선례적인 전화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님께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내재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뭐냐면 연대와 협력입니다. 그리고 분열하지 말자는 그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촛불이라는, 그리고 민주 진영의 그런 우리 시민분들의 정말 직접 민주주의와 상식을 논하는, 그리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셨던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상식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을 가지고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의 약간의 다름과 차이로 인해서 서로 헐뜯고 분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죠. 저 또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저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오시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바다를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나, 강물은 다르게 흐를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태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진정한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국회를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해서 올바로 된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다양한 우리 국민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모두가 서로 합력해서 함께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 문펜 행사 때
선풀운동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분열에 대해서 그때 매우 안타까워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과거 일제 치하 때 신가내라는 조직을 해서 그 당시에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이념과 색상, 그 어떤 방향을, 정치적 방향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의 힘으로 뭉쳤던 그때를 위해서 정말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으로 다시금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민족주의를 열망하는 정말 독립투사이자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못한 이런 토착 왜구들을 반드시 청산하기 위한 방향은 우리 안에 가장 큰 하나의 힘, 바로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뭉치기 힘들다면 함께 어깨동무해가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열린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더 기대되고 우리 국민들 또한 국회 개혁을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뭉쳐서 다 함께 갔으면 합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 그걸 적다고 정오하는 분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작전 세력도 그런 틈을 타서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을 지켜보는 제3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파적이구나, 그리고 폐쇄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확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SNS 공간에서 정말로 대대적인 어떤 선풀 운동 같은 게 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